협객행, 김용원저, 제18장. 장삼과 이사가 서로 마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장삼은 오른손을 들었다. 두 개의 동패가 천천히 석파천에게로 날아갔다. 쏜살같이 날아가야 할 무게 있는 동패였건만 무엇이 떠받들 듯 천천히 날아가는 것을 보면 장삼의 내력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무사람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민유가 부르짖었다. 받지 말아라. 석파천은 태연히 말했다. 어머니, 이미 응낙한걸요. 그리고 두 손을 뻗쳐 한 손에 하나씩 받았다. 이어 그는 석청에게 다시 말했다. 아버지, 아니 석장주님께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청관을 대신하여 협객도로 가시려고 한 점 제가 본받은 것입니다.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진정 의협심이 강한 호걸이야. 역시 우리가 결의 형제를 맺은 것은 헛되지 않았네. 그리고 그는 정색하고 다시 말했다. 한 가지 미리 말해두겠는데 협객도에서는 자네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고 특별히 봐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네. 그거야 물론이지요. 여기 또 관동의 범, 풍, 여 세 분 대엽을 초청하는 동패가 있는데 세 분은 받겠소? 안 받으시겠소? 범일비는 고3 낭자를 한번 쳐다보았다가 대답을 했다. 협객도에서 그렇게 우리를 높이 사시니 이 범가가 어찌 사양할 수 있겠소이까? 그는 같이 온 고3 낭자까지 이미 받았는데 자기만 몸을 도사릴 수 없다는 뜻에서 그와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이사로부터 두 쪽의 동패를 받았다. 그러자 풍량 역시 껄껄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하하, 동짓날까지는 대략 2달쯤 남았는데 설사 그때 가서 반드시 죽는다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는 더 살 수 있겠군. 그리고 그는 즉시 여정평과 동패를 받았다. 장삼과 이사는 폭언의 예를 했다. 여러분들이 응해주신 데 대해 먼저 사의를 표하는 바이외다. 그리고 그들은 석파천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형제, 우리들은 또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오늘은 함께 술을 마실 수 없네. 유감이지만 이해하게. 석파천은 은근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석잔의 술쯤 마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두 분 형님께서 가지고 다니던 수로로는 어떻게 됐나요? 장삼은 웃으며 대답했다. 버렸네, 버렸어. 그와 같은 술을 조합하려면 그야말로 무척 힘이 든다네. 두 개의 빈 호로를 들고 다니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좋아, 둘째, 우리 형제 세 사람이서 석 잔의 술을 마시도록 하세. 그러자 장락방의 방도들이 술을 따라서 올렸다. 장삼과 이사 그리고 석파천은 서로 마주보면서 석 잔의 술을 세 차례에 걸쳐 다 비우게 되었다. 석청은 그들이 술을 다 마시자 한 걸음 다가서며 낭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불초는 석청이라 하며 현소장의 장주인데 안 사람과 더불어 협객도로 가서 한 그릇에 동지팥죽을 먹었으면 하오이다. 장삼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30여 년간 무림에서는 협객도라는 이름만 듣고도 모두가 간담이 서늘해져서 꽁무니를 빼는데 오늘은 놀랍게도 스스로 가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희한한 일이로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정중히 입을 열었다. 석장주, 석부인. 이번에야말로 정말 미안하게 되었구려. 두 분은 상청관의 제자이고 따로이 문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처럼 그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소이다. 양 노영웅과 다른 몇 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때 백만검이 불쑥 입을 열고 물었다. 두 분은 멀리 가신다고 했는데 혹시 능소성으로 가시는 길이 아니신지요? 장삼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았소. 우리들은 바로 영존이신 백노영웅을 찾아뵈러 가는 길이요. 백만검은 대번에 안색이 변하여 성큼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려다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장삼은 웃으며 말했다. 백영웅이 빨리 돌아간다면
우리들은 능소성에서 다시 뵙게 될 것도 같구려. 그럼 이만 실례하겠소.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은 문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고3 낭자는 그들의 등에 대고 욕을 했다. 후레자식 같으니. 이까짓 것이 뭐야? 그리고 왼손을 한번 휘둘렀다. 그러자 휙 하는 소리와 더불어 네 자루의 비도가 두 사람의 등심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갔다. 물론 그녀는 자기의 비도로서는 협객도의 두 사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좀처럼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몇 자루의 비도나마 날려서 울분을 풀어보자는 것이었다. 네 자루의 비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의 등 뒤로 날아들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여전히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옆에서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던 석파천은 참을 수 없어 부르짖었다. 두 분 형님은 조심하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두 사람이 앞으로 몸을 날려 바깥으로 달려나가는데 그 재빠름과 민첩함은 그야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웠다. 무사람들이 눈앞이 번쩍하고 느끼게 되었을 때 네 자루의 비도는 팍팍하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문 밖의 조벽에 박히고 장삼과 이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비도는 손으로 내던지는 암기였지만 두 사람의 경신법은 놀랍게도 암기보다 더욱 빨랐던 것이었다. 군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안색이 변했고 모두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고3 낭자는 그래도 욕지거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그러나 그녀는 가슴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놀라움에 겨우 후레자식이란 넉자의 말을 뱉어냈을 뿐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말았다. 마침 이때 석중옥은 정당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문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는 물론 무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대로 문 밖을 향해 뺑소니를 칠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3 낭자가 네 자루의 비도를 두 사자에게 던지는 바람에 여러 사람의 시선이 모조리 문가로 옮겨지게 되어 그가 정당과 더불어 뺑소니를 치려 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게 되었다. 백만검은 날카롭게 외쳤다. 내 녀석은 게 서라. 그리고 그는 석청을 향해 말했다. 석장주, 그대의 한마디를 듣고 싶소. 석청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 석가가 저와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백사형, 우리 부부가 저 애를 데리고 능소성으로 가겠소. 그리고 백부님에게 사죄를 올리겠소. 백만검과 설산파의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짜 아들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 부부가 막상 아들이 나타나자 순순히 능소성으로 데려가겠다고 응낙하는 데에는 무슨 딴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던 것이다. 민유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마침 석청 역시 민유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상대방의 안색이 처연한 것을 보고 안쓰러워 시선을 옮기고 말았다. 그들 부부는 똑같이 자기네 아들이 큰 그릇이 못 되는구나 하고 한탄했다. 장락방의 방주가 되겠다고 응낙하고 큰 난이 들이닥치자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꽁무니를 빼다니까. 며칠 석파천과 같이 있어 보았지만 큰 병을 앓고 난 뒤인지라 기억력이 좋지 않았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유치하고 가소로울 정도였다. 그러나 석파천은 어질고 착한 가운데 의연한 기계가 엿보였다. 두 부부는 그러한 석파천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민유는 더욱 67살 때 자기에게 의지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흐뭇하기 이를 데 없이 기뻐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새로 나타난 석중옥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한번 약속한 바를 저버린 비겁자임이 드러나게 되자 너무나 커다란 실망을 안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유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에 석중옥을 손짓하여 불렀다. 얘야, 이리 오너라. 석중옥은 그녀 앞으로 다가서며 웃어 보였다. 어머니, 이 몇 년간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갈수록 아름다워지는군요. 누가 보면 불초의 누님이라고 생각하지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민유는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간 씁쓸하지 않았다. 이 애는 여태까지 배운 것이 그저 침도 바르지 않고 비위를 맞추는 재주밖에 없구나. 석중옥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몇 년 전 한 쌍의 벽옥으로 된 팔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친히 어머니의 팔목에 끼워드리려고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품속에서 노란색 비단 보따리를 꺼내더니 풀어 헤쳤다. 한 쌍의 벽옥 팔찌와 보석이 박힌 주화 한 송이를 꺼냈다. 그는 민유의 손을 잡아당기더니 팔찌를 팔목에 채워주었다. 민유는 본래 장식품을 좋아했다. 더군다나 옥으로 만들어진 이 팔찌는 윤이 나고 고운 것이 마음에 들었고 또한 아들의 효성심을 생각하게 되니 그만 녹이도 사그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이 가는 곳마다 계집을 건드리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몸에 항상 진귀한 보석들과 장식품들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보석과 장식품들은 계집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다. 석중옥은 이때 몸을 돌려 주화를 정당의 머리카락 위에 꽂아주며 나직이 웃었다. 이 한 송이의 주화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고와야만이 띵땅의 꽃과 같이 아름다운 용모에 어울릴 수 있지만 지금은 별 수 없으니 이것이라도 꽂도록 하구려. 정당은 크게 기뻐서 나직이 말했다. 천오라버니, 오라버니는 언제나 말솜씨가 그렇게 뛰어나군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머리카락 위에 주화를 쓰다듬으며 석중옥을 곁눈질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쁜 빛으로 넘쳐 흘렀다. 이때 폐해석은 기침을 하여 무사람의 시선을 모은 후 입을 열었다. 양 노영웅과 석장주 부부 그리고 관동 사대문파의 여러 영웅들께서 이렇게 왕림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도 이제 풀리게 되었으니 다시 자리에 앉아 주연을 즐겨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오이다. 그러나 석청 부부와 백만검 및 범일비 등은 제각기 사색에 잠겨 있었다. 장락방의 커다란 액나는 다른 사람이 나서서 맡게 되었지만 우리들이야 무슨 심정으로 당신의 술을 먹겠는가? 백만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협객도의 두 사자께서는 능소성으로 간다고 했으니 불초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겠소. 폐 선생의 호의는 마음에 새겨두기로 하겠소. 석청 역시 입을 열었다. 우리 세 사람은 백사형과 함께 가야 하겠소. 이에 범일비 등은 동지팥죽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동으로 되돌아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구실로 작별을 고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들이 돌아가 후사를 처리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군호들은 작별을 고하고 떠나게 되었다. 석파천은 무표정한 얼굴로 폐해석을 따라 손님들을 전송하게 되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처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애당초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당매는 자꾸만 내가 그녀의 천오라버니라고 우겼고 석청 부부는 또 나를 자기들의 아들이라 우겼거든. 그러다 그는 이 넓은 세상에 자기는 역시 외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서글퍼지고 말았다. 나의 진짜 어머니도 나를 버렸고 사부인 산호파와 수아도 나를 마다하고 떠났다. 더군다나 아황까지도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는가? 이때 범일비 등이 다시 그에게 지난번에 베풀었던 은혜를 치하했다. 백만검도 입을 열었다. 석방주 몇 차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양해하구려. 석방주께서는 호탕하신 데다가 원한을 은혜로 갚았던 사실을 불초는 깊이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외다.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비장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불초가 이번에 돌아갔다가 요행이 목숨을 부지한다면 반드시 석방주를 친구로 사귀겠소. 석파천은 그저 네 하고 대답만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석청 부부는 석파천과 고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안색이 처량한 것을 보자 그들 마음 역시 쓰라리기 이를 데 없었다. 민유는 본래 그를 수양아들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남 대방의 방주이니 자기네 부부보다 신분이 높다 할 수 있겠고
무공도 그토록 뛰어난 형편이니 오히려 그와 같은 제의를 한다는 것이 외람된 일인 것 같아 단념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당부했다. 석방주, 며칠 전 우리 부부는 방주를 알아보고 방주에 대해서 불경스런 행동을 했는데 아무쪼록 차후라도 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바랄게요. 석파천은 고개를 숙이고 끄덕여 보였다. 예,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멍하니 대문 앞에서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폐해석은 석파천에 대해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벌써부터 멀리 떨어져서는 좀처럼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다. 다른 방도들은 석파천이 동패를 받은 지금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기분이 나빠져서는 어쩌면 자기네에게 화풀이를 할까봐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못했다. 이날 밤 석파천은 일찍이 침대에 올랐다. 이런저런 생각에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막 잠이 들락말락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창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정당이 지난날 2번이나 야밤에 찾아왔을 때도 바로 그와 같이 창문을 두드려 신호를 했던 것이다. 그는 불쑥 부르짖었다. 띵! 그러다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며 한숨을 내쉬었다.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야지. 띵땅은 이미 그녀의 천오라버니를 따라 떠나갔을 것인데 어찌 또 나를 찾아왔겠는가? 그런데 창문이 슬그머니 열리면서 날씬한 몸매의 사람이 훌쩍 뛰어들며 킥킥하고 웃었다. 바로 정당이 아니고 누구인가? 그녀는 침대 앞으로 다가오더니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어째서 나의 이름을 반토막으로 내었나요? 석파천은 놀람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니, 어떻게 또 오게 되었소? 정당은 방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염려되어 보러 온 거예요. 왜요? 귀찮으세요?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의 천오라버니를 찾았는데 이 가짜를 또 무엇하러 찾아왔소? 정당은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 화가 나셨군요. 천오라버니, 낮에 당신을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서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석파천은 향긋한 냄새와 그녀의 매끄러운 손바닥 감촉에 그만 마음이 번거로워져 더듬거리며 말했다. 화가 나지 않았소. 띵땅, 나를 다시 찾아올 필요는 없소. 당신들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그리고 당신은 내가 사기꾼이 아닌 것만 알아주면 그만인 것이오. 정당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사기꾼이었다면 오히려 내가 당신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천오라버니, 당신이야말로 이 천하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정인군자예요. 나는 당신과 혼례를 올렸지만 시종 나를 당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석파천은 전신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부끄러움에 어쩔 줄을 모르며 대답했다. 나는 정인군자가 못 돼오. 나는 그런 욕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다행히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뿐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요. 정당은 한 걸음 물러서서 침대가에 걸터 앉았다. 두 손을 갑자기 얼굴로 가져가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석파천은 어쩔 줄을 몰라서 물었다. 어떻게 된 것이요? 정당은 울면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정인군자라는 것을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는 황하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누명을 벗지 못해요. 그 석중옥은 내가 당신과 혼례를 올리고 동방화촉을 밝혔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했어요. 석파천은 발을 동동 굴렀다. 아니, 그러면 어떡하면 좋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오. 내가 그를 찾아가서 당신의 순결함을 증명하겠소. 정말 우리 사이는 깍듯하게 손님을 대하듯 했다고. 정당은 훗하고 웃었다. 그와 같은 말은 진짜 부부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석파천은 눈을 커다랗게 떴다. 아, 미안하게 되었소. 내가 또 말을 잘못했군. 고3낭자가 그와 같은 말을 했는데 나는 그 말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구려. 정당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볍게 발을 구르며 말했다. 그는 당신을 증오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에게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는 믿지 않을 거예요. 석파천은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다. 그가 정당을 마다한다면 자기가 정당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말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딴 말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모든 게 내 잘못으로 당신에게 누를 끼치게 되었구려. 정당은 울면서 말했다. 그는 당신과 아무런 연고 관계도 없고 또 당신이 그에게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은 처지예요. 그러한 당신이 나와 혼례를 올리고 동방화촉을 밝혔으니 어찌 당신을 증오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몸서리를 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범일비와 여정평 같은 사람들처럼 은혜를 입었다면 그는 아마 당신의 무슨 말이든지 들을 거예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려. 띵땅, 정말 미안하구려. 우리들은 어찌되었든 다시 방법을 강구해보기로 합시다. 아, 당신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정당은 발을 구르며 울었다. 소용없어요. 천오라버니는 며칠 내로 목숨이 없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당장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할아버지를 언제 찾아내어 구해달라 할 수 있겠어요? 석파천은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며칠 후에 목숨이 없어진다고? 정당은 침중하게 말했다. 설산파의 백만검은 당신이 석중옥인 줄 알고 잡아간 적이 있지 않아요? 다행히 할아버지와 내가 당신을 구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능소성으로 잡혀간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기억하고 있어. 아, 참, 이번에는 석장주와 백대엽이 또 그를 능소성으로 데려갔는데 야단났군. 정당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설산파에서는 그를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증오하고 있어요. 그가 일단 능소성으로 끌려갔다면 어찌 목숨을 부지하겠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설산파 사람들은 2번, 3번 나를 잡아가려고 했소. 그러나 그들이 석장주 부부의 체면을 봐서라도 당신의 천오라버니를 몇 마디 꾸짖을 뿐 설마 하니 죽이게 하겠소? 정당은 이를 깨물었다. 정말 수월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들이 꾸짖기만 한다면 이곳에서도 충분히 꾸짖고도 남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멀리 있는 능소성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어요? 더군다나 설산파에서는 그를 잡으려다가 적지 않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석파천은 그만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설산파가 이번에 강남까지 내려오는 동안 많은 제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사실이었다. 석중옥이 능소성에서 저지른 일이 아무래도 매우 심각했던 것 같았다. 강남에서 있었던 일만 하더라도 결코 몇 마디의 꾸중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정당은 다시 말했다. 천오라버니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는 자기 한 목숨만 버리면 그만이지만 가장 애석한 것은 석장주 부부같이 인자하고 의협심이 많은 분들도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석파천은 뛸 듯이 놀라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아니, 뭐라고 했소? 석장주 부부가 목숨을 잃게 되다니. 석청과 민유 2사람은 요 며칠간 그에게 더할 수 없는 정을 보였다. 사람을 잘못 보아 그랬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잘 대해주고 아끼는 사람이 석청 부부 2사람이라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석청 부부에게 목숨을 잃게 될 위기가 들이닥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만 크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정당은 그를 힐끗 쳐다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석장주 부부가 바로 천오라버니의 부모가 아니에요? 그들이 천오라버니를 능소성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설마 죽으라고 보내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정당은 그럴싸한 설명을 했다. 그 설명에 의하면 석장주 부부가 석중옥을 데리고 함께 능소성으로 간 것은 설산파의 장문인 백자재의 영감에게 아들의 목숨만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가는 것이다. 하지만 백자재 영감은 응낙하지 않고 석중옥을 반드시 죽이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석장주 부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를 보아야 할 순간이면 반드시 무공으로 싸우려 들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능소성에는 고수들이 벌떼처럼 많은데 석장주 부부 두 사람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설산파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고 말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당의 이야기였다. 더군다나 정당은 석 부인이 그동안 석파천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었던가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흐느껴 울었다. 석파천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전신의 피가 끓어올랐다. 석장주 부부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능소성에 아무리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쫓아가 구원을 해야겠소.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목숨을 그곳에서 버릴지언정 그냥 있을 수 없소. 띵땅, 나는 먼저 가겠소. 그러고 나서 그는 성큼성큼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정당은 그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밤을 이용해 그들을 뒤따라가야겠소. 석장주 부부와 함께 능소성으로 올라가야겠소. 위덕 선생 백영감의 무공은 대단해요. 거기다가 백만검이 있고 풍화신룡이라는 고수 등이 있어요. 더군다나 능소성에는 기관장치가 되어 있어 잘못 함정에 빠져들었다가 배가 고파서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때가 아니요. 일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능소성으로 오른다고 석장주 부부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어버린다면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으며 살지 못할 거예요. 석파천은 갑자기 그녀의 다정한 말에 그만 가슴이 쿵쿵 뛰었다. 아니,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이토록 잘 대해주시오? 나는 당신의 천오라버니가 아니지 않소? 정당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들 두 사람은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더군다나 나는 당신과 며칠간 함께 있었으며 또한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나요? 오래같이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이 생긴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석파천의 두 손을 잡고 다시 말을 이었다. 천오라버니 응낙해주세요. 어찌되었든 간에 능소성에 가지 않겠다고. 석파천은 초조해졌다. 그러나 석장주 부부를 구하지 않을 수는 없소. 정당은 눈을 깜빡이며 입을 열었다. 한 가지 계책이 있긴 해요.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지만 의심을 받을까봐 이야기하기가 거북하네요.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빨리 말해보시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소? 정당은 잠시 망설였다. 천오라버니, 이 일은 정말 천오라버니에게 불리한 일이에요. 그 누구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할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림없지만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거든요. 어떠한 방법이요? 석장주 부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좀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해도 관계치 않겠소. 천오라버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말은 하겠지만 결코 이 방법을 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설산파에서는 어째서 석중옥을 증오하고 죽이려 드는지 아세요? 석중옥은 본래 설산파의 제자인데 중대한 문규를 어겼을 뿐 아니라 능소성 안에서 백대엽이 따님을 죽도록 만들었다고 들었소. 거기다가 그의 사부 복만리에게도 누를 끼쳐 위덕 선생에게 한 팔을 잘려나가도록 했다는구려. 그리고 어쩌면 또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도 자세히 모르겠소. 맞아요. 바로 석중옥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천오라버니, 당신은 백대엽이 따님을 죽인 적이 있나요?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졌다. 내가
나는 물론 없소. 백대엽의 따님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소. 정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라는 것도 별것이 아니고 당신이 석중옥으로 변장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석장주 부부와 함께 능소성으로 가서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할 때 진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계작종이지 석중옥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죽이려는 사람이 석중옥이지. 당신이 아니니까 기껏해야 당신을 꼬지람할 뿐 곧 놓아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석장주 부부도 손을 쓰지 않을 것이고 목숨을 잃을 염려도 없다는 거예요. 석파천은 잠시 생각을 해보았다. 그 방법도 좋긴 하오만 능소성은 멀리 서쪽에 있으니 수천 리를 가는 동안 백대엽 등과 동행을 하게 될 것이 아니오? 그렇다면 몇 마디 말을 하기 전에 탄론하고 말 것이오. 그리고 그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했다. 띵땅,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언변이 전혀 없소. 어찌 당신의 천오라버니의 총명함과 영리함에 견줄 수 있겠소? 정당은 급히 입을 열었다. 그 문제는 나도 생각해 보았어요. 목구멍에다 어떤 물약을 발라서 목을 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병이 난 것처럼 보이므로 입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는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천오라버니, 이 방법이 묘하기는 하지만 괜히 천오라버니가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이 싫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그와 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석파천은 그녀가 자기에 대해서 이토록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는가 하고 새삼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벙어리로 가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녀를 위해 죽으라고 하더라도 용감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즉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좋소. 그 방법이 정말 좋겠소. 다만 내가 석중옥과 어떻게 바꿔치기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오. 정당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들 일행은 황석진에서 오늘 밤 묵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달려간다 해도 늦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는 석중옥의 방을 알고 있어요. 살그머니 들어가 그의 옷을 바꾸어 입은 후 그를 내보내세요. 그런 연후 내일 아침부터 끙끙 앓기 시작하세요. 목에 상처가 나서 그렇다고 말하면 의심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백영감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크게 기뻐했다. 띵땅, 그 방법이 좋겠구려. 어떻게 하다가 그와 같이 묘한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소? 정당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금 당부를 했다. 길을 가면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석장주 부부와도 너무 가깝게 굴지 말아요. 백대엽 등은 더욱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니 조금이라도 마각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들의 의심을 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석장주 부부를 구하지 못해요. 아, 석장주 부부는 의협심이 많은 분인데 만약 이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러면서 그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나도 알고 있소. 당장 나의 목을 친다 하더라도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오. 자, 이제 갑시다. 벼랑간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한 여인이 부르짖었다. 도련님! 그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요. 몽롱한 야밤의 한 소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시검이었다. 석파천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시검 누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녀의 속임수에 넘어가다니. 시검은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방문 밖에서 모두 들었어요. 이 정소전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천오라버니를 구하기 위해서 도련님을 속여 그 대신 죽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소. 정소전은 나를 도와 석 장주와 석 부인을 구하려는 것이요. 시검은 급히 말했다. 잘 생각해보세요, 도련님. 그녀는 결코 도련님에 대해서 어떤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은 냉소했다.
흥, 잘한다. 너는 본래 진짜 방주의 사람이거늘 이제 와서는 배신을 할 뿐 아니라 이간질마저 하는군. 그리고 나서 그녀는 석파천에게 고개를 돌렸다. 천오라버니, 저렇게 천한 계집애는 상대조차 하지 말아요. 빨리 진양주 그들에게 한 대의 미혼양을 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우리들의 일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미혼양을 손에 넣은 후 이곳으로 오지 말고 대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미혼양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오? 정당은 재촉했다. 나중에 알게 돼요. 빨리 가세요. 석파천은 대답을 하고 즉시 창문 밖으로 달려갔다. 정당은 냉소를 띠고 시검에게 말했다. 이 계집애야, 너의 양심은 퍽이나 좋은가 보구나. 시검은 놀라 몸을 돌려 도망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정당은 재빨리 다가와 두 손을 일제히 뻗쳐서는 그녀의 등심을 후려쳤다. 시검은 비명소리 한 번 내지르지 못하고 그만 절명하고 말았다. 정당은 창문을 뛰어넘어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 시검의 아랫부분 옷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리고 속바지마저 끌어내려 하반신을 나체로 만들다시피 하고서는 시체를 석파천의 침대 위에 눕혔다. 이불자락을 끌어당겨 그녀의 몸뚱어리도 덮어주었다. 이튿날 장락방 사람이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녀가 반항하다가 석파천에게 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석파천이 며칠간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폐해석 등은 그가 잠시 부끄러워 떠나간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서둘러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 찾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녀의 계산이었다. 그녀는 모든 안배가 끝나자 살그머니 대문 밖으로 나갔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되자 석파천이 담장을 뛰어넘어 달려왔다. 미혼양을 손에 넣었소. 정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냇가로 달려가 조그만 배에 올랐다. 정당은 노를 저어 수마장을 나아간 후 다시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랐다. 버드나무 아래 두 필의 말이 매여 있었다. 정당은 말을 가리켰다. 이 말에 올라타세요. 석파천은 그녀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다. 당신은 정말 빈틈이 없구려. 말까지 준비해 놓다니. 정당은 얼굴을 붉히며 짐짓 뾰로통한 어조로 말했다. 뭐가 치밀해요? 이것은 할아버지의 말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이 석청 부부를 구하려고 급히 달려갈 줄 짐작이나 했겠어요? 석파천은 그녀가 어째서 갑자기 뾰로통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더 성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말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사격 무렵까지 말을 달려 황석진 밖에서 말을 내렸다. 그러고는 황석진 안으로 들어갔다. 정당은 어느덧 그를 이끌고 사회객잔 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나직이 당부했다. 석장주 부부와 그의 아들은 동쪽 채의 두 번째 큰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들 세 사람이 한 방에서 잔단 말이오? 그렇다면 석장주와 석부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겠지? 정당은 싸늘히 코웃음 쳤다. 부모 되는 사람들이 아들이 도망을 치게 된다면 설산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게 되니까 밤낮으로 감시하기 좋으라고 한 방에서 자는 것이죠. 뭐 그들은 그저 자기네들의 협의도와 영웅호걸의 체면만 생각했지 친아들이 죽고 사는 것은 상관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부모야말로 천하에서 정말 보기 드문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커다란 불평불만이 서려 있었다. 석파천은 그녀가 갑자기 불평불만을 토로하자 어떻게 그 말을 받아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다가 잠시 후에야 나직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참이오? 정당은 말했다. 당신은 미혼양에 불을 붙여서 창문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미혼양이 다 타게 되었을 적에는 석장주 부부도 이미 정신을 잃고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신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살그머니 석중옥을 안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경신법이 훌륭하니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간다 하더라도 백대협 등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지만 저는 발각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바로 저쪽 처마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리지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어렵지 않소. 진향주 등이 설산파의 제자들을 정신을 잃게 해서 사로잡았을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미혼향이요. 정당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웃었다. 그것은 귀방에서 비열하게 사용하는 법보라고 할 수 있으니 아마 틀림없이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설산파의 무제자들 역시 범상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찌 그토록 가볍게 사로잡힐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새삼 음성을 낮추어 다시 당부를 했다.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조심을 해야 하며 조금도 기척을 내어서는 안 돼요. 석장주 부부는 설산파의 제자들과 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혼향에 불을 붙였다. 바깥이었지만 약간 연기를 맡게 되자 머리가 핑 돌았다. 그는 약간 놀라 물었다. 이 연기에 사람이 죽지는 않겠소? 정당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이 미혼향으로 설산파 제자들을 잡았어요. 그러나 이 냄새를 맡고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석파천은 말했다. 그들 가운데 그 누가 미혼향에 죽었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담장가로 다가가 가볍게 몸을 날려 안으로 뛰어들었다. 전혀 아무런 기척도 일어나지 않았다. 동쪽 두 번째 방의 창가에 이르러 귀를 기울였다. 아니나 다를까 세 사람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며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 창호지에 구멍을 뚫었다. 그러고 나서 불을 붙인 미혼향을 그 구멍 안으로 집어넣었다. 미혼향은 매우 빨리 탔다.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재가 되었다. 그는 사방에서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내력을 팔에 돋워 가볍게 문을 밀었다. 창문거리가 그대로 부러지면서 창문이 열렸다. 석파천은 왼손으로 창틀을 잡고 가볍게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밖으로부터 스며드는 빛에 그는 이 객실이 두 개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청 부부는 북쪽 구들목에서 자고 있고 석중옥은 남쪽 구들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세 사람 다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미혼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그는 호흡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는 석중옥을 안아서 가볍게 창밖으로 달려나가 담장을 뛰어넘었다. 정당은 담장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나직이 칭찬의 말을 했다. 정말 깨끗하고 날렵한 솜씨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두려운 듯 사방을 살피며 다시 말했다. 우리 좀 더 멀리 가요. 백대엽 등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말이에요. 석파천은 석중옥을 안고 그녀를 따라 수십 장 밖으로 달려갔다. 정당은 그에게 당부했다. 이제 옷을 모조리 벗어요. 그와 똑같이 변장하려면 주머니 안의 물건들도 빠짐없이 바꾸어야 해요. 석파천은 자기 품속에서 대비노인이 준 한 상자의 나무 인형과 두 조각의 동패를 꺼내면서 물었다. 이것도 그에게 건네주어야 하오? 정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꺼내도록 해요. 몸에 지니고 있다가 그 누구에게 발각이라도 당하면 모든 것이 탄로나지 않겠어요? 나는 저쪽에서 망을 보고 있겠어요. 석파천은 정당이 저쪽으로 물러간 후 발가벗고 석중옥의 내의와 속바지를 입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의복을 석중옥에게 입혀주었다. 다 입었소. 정당은 돌아왔다. 석장주와 석부인의 두 목숨은 당신이 얼마나 비슷하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각별히 조심하겠소. 정당은 허리춤에서 물주머니를 풀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의 물을 석중옥의 머리 위에 뿌렸다. 이어 잠시 석중옥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몸을 돌리고 품속에서 조그마한 처랍을 꺼냈다. 뚜껑을 열고 손가락에 고약 같은 것을 듬뿍 찍어서는 석파천에게 말했다. 머리를 쳐들어요. 그리고 그녀는 고약을 그의 목에 발라주고 다시 말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날이 밝기 전에 고약을 닦아내야 해요. 그리고 내일이면 좀 아프게 될 거예요. 정말 고생을 시켜 미안하군요. 상관없소. 이때 석중옥은 몸을 조금씩 꿈틀거렸다. 곧 깨어날 모양이었다. 석파천은 다시 입을 열었다. 띵땅, 그럼 나는 이제 가보겠소. 정당은 손을 내저었다. 빨리 가보세요. 석파천은 객잔으로 다가갔다. 수장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돌려보니 석중옥이 일어나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정당과 나직이 무엇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정당은 킥하니 웃었다. 매우 나직한 음성이었으나 기쁨에 가득 찬 소리가 아닌가. 석파천은 갑자기 격렬한 외로움을 느꼈다. 어렴풋이 그는 이제 정당과 함께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객잔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아직도 미혼향의 향기가 짙게 풍기고 있었다. 그는 호흡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정당과 석중옥이 나란히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당매는 정말 저토록 기쁜 것일까? 나같이 우둔하고 말재주 없는 사람이 그녀와 함께 있게 된다면 그녀는 항상 성만 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그는 하염없이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러자 차츰 목구멍이 아파왔다. 그는 즉시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다. 정당이 바른 고약은 정말 영험했다. 반시즌이 되지 않아 석파천은 목이 따가워 죽을 정도로 아팠다. 손으로 만져보니 불덩이 같았다. 그리고 혹 같은 것이 툭 붉어져 있었다. 그는 날이 약간 밝기를 기다려 고약을 모조리 이부자리에 닦았다. 그러고 나서 이불의 위와 아래를 바꾸어 덮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자 신음소리를 냈다. 잠시 신음소리를 내자 석청이 그 소리를 듣고 물었다. 왜 그러느냐? 그 어조에는 퍽이나 성이 나 있었다. 민유는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물었다. 오가 몸이 불편하느냐? 석파천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다가와 살펴보더니 그의 두 뺨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목에 혹 같은 것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보자 그만 당황해서는 불렀다. 사형, 사형, 이것 좀 보세요. 석청은 아내의 음성에 놀라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느끼고 벌떡 몸을 일으켜 아들 앞으로 다가왔다. 목이 크게 부어오른 것을 보자 그 역시 당황하여 어정쩡하게 말했다. 아무래도 의원을 불러와야겠소. 그러고 나서 그는 석파천에게 물었다. 많이 아프냐? 석파천은 몇 마디 신음만 냈을 뿐 대답하지 않았으나 속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당신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 그런데 당신들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 석중옥이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군. 서글퍼진 마음에 그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석청과 민유는 그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모양을 보자 매우 아파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당황해했다. 그리하여 석청은 의원을 찾아오겠다고 나서려 하는데 민유는 이 조그만 고을에 무슨 의원이 있겠느냐면서 진강으로 가서 폐해석에게 보이자고 했다. 그러나 석청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백만검 등에게 의심받을 짓과 폐해석에게 경시당할 일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민유는 뜨거운 국물을 얻어와서 석파천에게 먹였다. 그 독약의 약성은 대단했다. 정당이 너무나 듬뿍 발라놓았기 때문에 목에 안팎이 모조리 부어올라 국물마저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민유는 더욱더 당황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석청이 60여 세쯤 되는 의원을 데리고 왔다. 그 의원은 석파천의 목을 살피더니 다시 그의 두 손 완맥을 짚어보고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의서에 같은 종기라 하더라도 치료할 수 없는 6가지 조합이 있어. 목구멍에 나게 된다면
약이나 음식을 좀처럼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조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왜다. 그리고 이 세형의 맥박이 크면서도 빈도가 긴밀하니 바로 양기가 성하고 음이 정체된 현상이 왜다. 기는 양이고 피는 음이라 피가 맥 안에서 흐르고 기는 맥 밖에서 흐르는데 기가 나빠지고 진액이 많아지면서 끈적끈적해지는 동시에 오래 쌓이게 된다면 맥 안으로 스며들게 되며 피가 탁하게 되는 것으로. 그는 그래도 연신도도하게 말을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하려 했다. 석청은 불쑥 입을 열었다. 의원님, 저의 아들놈의 종기는 이제야 발병한 것이니 약으로 그 부기를 흩뜨리게 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의원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세형의 목숨이 끈질기고 이 커다란 종기가 횡석진에서 생겨나 나를 만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소이다. 다만 수일 안으로 종기를 가라앉히고 건강을 회복하기는 그리 쉬운 노릇이 아니외다. 석청과 민유는 목숨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자 모두 마음을 놓고는 재빨리 의원에게 처방을 써달라고 청했다. 의원은 한참 생각한 후 약 처방을 써주었는데 약재는 작약, 대황, 당귀, 길경, 방풍, 박하, 망초, 금은화, 환기, 적복령 등이었다. 석청은 사실 약재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었다. 그 약재들이 모두 부기를 가라앉히고 환홍하지 않도록 하며 독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것임을 보고는 칭찬의 말을 하고 둔양의 은자로 살해했다. 그리고 의원을 전송해주고는 스스로 약포에 가서 약을 지었다. 약을 지어오게 되었을 때 설산파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었다. 백만검은 석청 부부가 어떤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친히 살펴보았다. 석파천의 목이 부은 것이 엄청났고 민유 또한 당황해하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다. 너 이 교활한 녀석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능소성에 도달하자마자 한 칼에 죽이는 것은 오히려 너에게 득을 주는 것인데 이제 천벌이 내려 너를 좀 더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한 것이겠지.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과응보의 조처가 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러나 그는 석청 부부 앞에서 잘됐다는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민유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던지고는 그 방에서 물러나오고 말았다. 석청은 아내가 약을 다려서 아들에게 한 모금씩 떠먹여주는 것을 보더니 입을 열었다. 나는 이미 밖에 커다란 수레를 준비해 놓았소. 그리고 그는 석중옥이 아닌 석파천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중호가 사내대장부라면 굳건해야 한다. 조그만 병으로 인해서 남의 큰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 우리 떠나도록 하자꾸나. 민유는 주저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이해의 병이 이토록 대단한데 억지로 데리고 길을 떠났다가는 아무래도 병세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석청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상선버락 두 사자가 동패를 능소성으로 전달하려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백사형은 반드시 때늦지 않게 달려가야 한단 말이오. 만약 위덕 선생께서 그들과 손을 쓰게 되었을 때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더욱더 그분들께 미안한 일이 되지 않겠소? 민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그녀는 즉시 석파천이 옷을 입도록 도와 그를 부축해서 객실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남편의 성품과 석청의 위인됨으로는 결코 아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협객도의 상선버락 두 사자가 능소성으로 동패를 전달하게 된다면 백자재는 성격이 불같고 언제나 자만심에 차 살아온 만큼 결코 가볍게 동패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며 틀림없이 장삼과 이사를 상대로 한바탕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때 석청이 때늦지 않게 달려가 전력으로 설산파를 도와주다가 만약 불행히도 싸우다 죽게 될 때에는 무림에서 흔히 있는 일이 되겠지만 석씨 집안 세 사람이 모두 능소성에서 목숨을 버렸다는 점에서 아들의 더럽혀진 이름마저도 깨끗이 씻기게 되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뜻밖의 승리를 거두어
설산파와 현소장의 힘으로 장삼과 이사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면 아들은 공을 세워 속죄하는 셈이라. 백자재로서도 어찌됐든 다시 손을 써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리라고 내다본 것이었다. 물론 민유는 장락방 총타에서 장삼과 이사의 무공을 보았기에 일단 싸우게 되면 이길 가능성보다 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사람의 몸뚱아리는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해도 실수를 할 때가 있는 법이니 한 가닥의 기회는 언제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매일 조바심으로 애를 태우며 우울하게 세월을 보내느니 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다해 싸워 요행이라도 바라보자는 것이었다. 그들 부부는 서로 마음이 통하기에 석청이 아들을 능소성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민유는 이미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그녀는 비록 아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형편이지만 명성을 떨쳐온 여협으로서 전후 사태를 고려할 때 남편의 생각이 가장 훌륭하다고 느꼈기에 반대하지 않은 것이었다. 백만검은 석청 부부가 아들이 악질에 걸렸음에도 길을 떠나자고 재촉하자 감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사실 횡석진의 그 의원은 진정 먹통이었다. 석파천의 목이 부어오른 것을 단순히 종기라고만 진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덕분에 오히려 석청 부부는 조금도 의심을 받지 않게 되었고 백만검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석파천과 석중옥은 모습이 비슷한 데다가 석파천이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 그야말로 뛰어난 풍채의 공자로 보여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석파천은 커다란 수레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본래 거짓말도 못하고 꾸밀 줄도 몰랐다. 길을 가며 적지 않은 마각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석청 부부는 아들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기에 그의 행동거지와 습관을 잘 몰랐다. 그렇기에 석파천이 빈 구석이 많았음에도 입을 열지 않자 눈치 빠른 부부조차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 없었다. 일행은 길을 재촉했다. 장삼과 이사가 먼저 능소성에 도달하여 설산파 사람들이 위급해질까 봐 두려워한 것이다. 호남성 경내에 이르렀을 때 석파천의 목부기는 이미 가라앉았다. 그리하여 수레를 버리고 말에 타게 되었으나 석파천은 여전히 어어하며 말을 못했다. 석청은 수차례 고장의 의원을 찾아가 진단받았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석청의 번뇌는 깊어졌고 민유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며칠을 달린 결과 서역 경내로 들어서게 되었다. 설산파 제자들은 이곳 지리에 밝아 지름길로만 안내했다. 장삼과 이사의 발걸음이 빠르다 해도 이런 지름길은 모를 테니 앞지르지 못하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석청 부부는 위덕 선생이 크게 분노하여 대번에 석중옥을 죽이려 할 때 장삼과 이사가 공교롭게도 그때 맞춰 도달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리라는 것을 짐작했다. 즉 너무 일찍 도착해서도 너무 늦게 도착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부부는 몰래 상의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저 하늘의 운명을 맡기고 기회를 보아 대처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시 며칠이 지나 일행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틀 뒤 지세는 더욱 험해졌다. 이날 오후 통나무집들이 줄지어 선 곳에 이르렀다. 백만검은 집지기에게 최근 낯선 사람이 능소성에 온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심하며 그곳에서 묵었다. 이튿날 아침 말들을 남겨두고 걸어서 산을 올랐다. 서쪽으로 갈수록 산세가 가파러 말을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앞장서 첩첩 산중을 넘었다. 한 시즌쯤 오르자 눈이 쌓인 곳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경공을 펼쳐 눈길을 올랐다. 석파천은 부모 뒤에서 처지지 않고 걸었다. 석청과 민유는 그의 발걸음이 힘차고 숨소리가 고른 것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해의 내공 조예가 대단하구나. 우리 부부 못지않아. 그러나 백자재를 만나면 당장 아들의 목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전전긍긍했다. 해질 무렵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산봉우리가 나타났다. 봉우리 위에는 수백 칸의 집들이 세워져 있고 하얀 담장이 쳐져 있었다. 백만검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석장주 저곳이 바로 능소성이요. 외진 곳이라 단출하고 누추하다오. 석청이 찬탄했다. 절정에 우뚝 서서 뭇봉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으니 능소라는 이름이 정말 합당하구려. 산허리에는 운무가 감돌다 점차 위로 떠올라 능소성을 희뿌옇게 뒤덮고 있었다. 절봉 아래 이르렀을 때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산기슭에 설산파가 세운 서곡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다시 길을 나섰다. 봉우리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험준했다. 무공을 익힌 이들도 2번이나 쉬고서야 중턱 정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진시 무렵 능소성 밖에 도달했는데 성벽 높이가 3장이나 되었다. 성벽은 온통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석청이 다시 감탄했다. 백사형, 성벽 위에 눈이 얼어붙어 쇠보다 단단해졌으니 외부 사람이 침입하기 어렵겠소. 백만검이 웃으며 답했다. 우리 파가 이곳에 성을 세운 지 170여 년이 되었으나 외적이 침입한 적은 없소. 겨울철 굶주린 이리 때가 덤벼들긴 해도 성 안으론 못 들어오지요. 그는 호성구의 조교가 높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듯 소리쳤다. 오늘 당번은 누구냐? 우리가 돌아온 것이 보이지 않느냐? 성벽 위로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다. 백사백님과 사백부 사숙들이 오셨군요. 어서 알리겠습니다. 백만검이 호통쳤다. 현 소장, 석장주 부부께서 오셨다. 빨리 조교를 내려라. 그는 대답하며 머리를 움츠렸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조교는 내려오지 않았다. 석청은 3장 넓이에 얼어붙은 호성구를 보며 좀처럼 뛰어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이곳의 추위로 냇물은 꽁꽁 얼어 있었지만 구덩이가 깊고 가장자리가 매끄러운 얼음벽이라 한 번 빠지면 올라오기가 지극히 어려워 보였다. 경만종과 가만균 등은 잇따라 호통을 내지르며 성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빨리 문을 열라고 다그쳤다. 백만검은 사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속으로 어떤 병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걱정했다. 사제들 조심하게. 어쩌면 협객도에 그 2사람이 먼저 도착해 있을지도 모르네. 무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검자루를 쥐었다. 바로 이때 끼륵끼륵 소리와 함께 조교가 천천히 내려졌다. 곧이어 성 안에서 한 사람이 달려나왔다. 백색 장포를 걸치고 한쪽 소매자락이 허리춤에 둥실하니 걸린 것을 보니 한 팔이 없는 사람이 분명했다.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알고 보니 석형과 석아주머니께서 오셨구려. 반갑소이다. 반가워요. 석청은 나타난 사람이 바로 복만리임을 알아보았다. 그의 팔이 잘린 것이 자기 아들 때문이었기에 석청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 폭언을 했다. 봉 이제 우리 부부가 못난 자식을 데리고 백사백부님과 자네에게 사죄하러 왔네. 그러면서 그는 2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명성을 떨친 이래 위더른이 아닌 동학렬의 친구에게 이토록 큰절을 올린 적은 없었다. 이는 복만리가 입은 해가 너무나 컸기에 진심으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사실 복만리의 검술은 백만검에 못지않았으나 이제 오른팔을 잃었으니 20년간 연마한 무공이 수포로 돌아가 다시는 검을 잡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 아닌가. 민유는 남편이 꿇어 엎드렸는데도 아들이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아들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남편 곁에 무릎을 꿇게 했다.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석중옥의 사부이니 사부를 만나면 당연히 큰절을 올려야겠지. 그는 의심을 살까봐 바닥에 머리가 쿵쿵 소리가 나도록 조아렸다. 설산파 제자들은 길을 오는 내내 그를 무시했으나 그가 정중히 절을 올리는 것을 보고는 어차피 당장 목숨을 잃을 판국이니 저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구걸해 보려는 모양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했다. 복만리는 오히려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석형 그리고 아주머니 이거야말로 소재를 10년 감수하게 하는 일이 왜다. 그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맞절로 답했다. 석청 부부와 복만리가 몸을 일으킨 뒤에도 석파천은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복말리는 그를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석청에게 말했다. 석형, 과거 황산에서 뵌 지도 이미 12년이 흘렀구려. 두 분의 풍채가 여전하시니 정말 반갑소이다. 소재는 이 외딴 곳에 살고 있으나 두 분이 무림에서 의협이 길을 걷는다는 위명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소. 정말 기쁘고 축하할 일이외다. 석청은 겸손하게 답했다. 이 못난 형이 자식을 잘못 두었으니 허명을 조금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제 아우님을 이렇게 대하니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구려. 복말리는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우리 사이에 무슨 말씀을. 두 분이 이 몸을 믿고 아들까지 맡기셨으니 피차 어떤 잘못이 있었다 한들 마음 쓰실 것 없소이다. 멀리 오시느라 수고하셨으니 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 쉬시지요. 석파천이 발치에 엎드려 있었으나 복말리는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냥 행동했다. 석청과 복말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민유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눈살을 찌푸렸다. 복말리의 태도로 보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지독히 증오하고 있으며 아들을 용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백만검은 성문 곁에 제자를 불러 나직이 물었다. 아버님께서는 괜찮으시냐? 내가 나간 뒤 성 안에 무슨 일이 없었느냐? 제자가 더듬거리며 답했다. 장문 사족께서는 성미가 좀 거칠어지셨을 뿐입니다. 사백부님께서 떠나신 뒤 달리 병고는 없었습니다만. 백만검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만 무엇이냐? 제자가 몸을 떨며 말했다. 그게 닷새 전에 사조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어 육사백부님과 소사백부님을 죽이셨습니다. 백만검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무엇 때문에? 제자도 잘 모릅니다. 그저께는 연사숙을 죽이시고 두 사백부의 다리 한쪽을 잘라내셨습니다. 백만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육, 소, 연 두 네 사람은 모두 본파의 고수들이자 부친이 총애하던 이들이 아니던가. 그는 제자를 한편으로 데려가 민유와 석파천이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능소성 안에 사백부와 사숙들이 돌아가신 뒤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께 밤에는 장사숙부와 마사숙부가 인사도 없이 떠나며 편지 한 장을 남겼는데 산을 내려가 백사백부님을 찾겠다고 하더이다. 제자는 백만검을 한번 쳐다보고는 간곡히 말을 이었다. 백사부님께서 오늘 돌아오셨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사조님을 잘 타이르도록 하십시오. 백만검은 몇 마디 더 물었으나 갈피를 잡을 수 없어 급히 대청으로 향했다. 복말리는 이미 석청 부부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백만검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 분은 잠시 편히 쉬고 계십시오. 소재가 안으로 들어가 가친을 뵌 뒤 직접 손님을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거들었다. 사부님께서 그저께부터 몸져 누우셨소. 며칠 쉬셔야 손님을 뵐 수 있을 것이외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르신께서 평소 아끼던 석형이 오셨는데 여태 나오지 않으셨겠소? 백만검은 착잡한 마음으로 안채로 들어갔다. 거실 문 밖에서 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휘장이 들리고 30대의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 나왔다. 백자재의 첩인 요랑이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흐느끼며 말했다. 어이구, 큰서방님. 잘 오셨습니다. 영감님께서 그저께 밤부터 갑자기 정신이 흐릿해지셨어요. 부처님께 빌어도 아무 효험이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어째서 아버님이 그토록 화를 내신 거요? 어느 제자가 실언을 했는지 모르나 영감님께서 대노하시며 제자들을 잇따라 죽이셨습니다. 그러고도 화를 참지 못해 온몸을 떨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얼굴 근육을 부르르 떨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말씀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어떤 이는 중풍이라는데 잘 모르겠군요. 중풍이라는 말에 백만검은 얼음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 들었다. 아버님! 그는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에는 약다리는 냄새가 진동했고 부치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미동도 없었다. 백만검이 휘장을 들추고
기척을 살피려 부친의 코 밑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이불 속에서 갑자기 강철 집게가 튀어나와 철컥 소리를 내며 그의 오른손을 꽉 조였다. 아버님, 접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답 대신 가슴에 요혈을 짚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백만검은 그대로 굳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대청에서는 복만리가 석청 부부를 상대하고 있었고 석파천은 부친 곁에 묵묵히 서 있었다. 복만리는 무림의 정세만 이야기할 뿐 석중옥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석청은 능소성의 분위기가 흉흉한 것이 협객도의 사자들이 온다는 소식 때문이라 생각하며 기다렸다. 백만검이 돌아오지 않자 복만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부님께서 내공이 깊어 20년간 잔병치레도 없으셨는데 뜻밖의 병을 얻으시니 걱정이 큽니다. 부디 빨리 쾌차하셔야 할 텐데. 석청이 정중하게 위로했다. 백사백부님은 천하의 고수이시니 금방 털고 일어나실 것이네. 너무 걱정 말게. 그러나 석청은 내심 안도하고 있었다. 백어르신이 앓고 계시니 오가의 처분도 며칠 지체되겠구나. 그 사이 장삼과 이사가 온다면 설산파와 우리 현 소장이 생사존망을 함께하며 싸우게 될 터. 그때라면 모든 원한을 씻어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다.